저는 지방에 거주하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오늘은 가슴 깊숙이 품고 살았던 제 이야기를 익명의 힘을 빌려 꺼내보려 해요. 이렇게 사연박스의 구독자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몇 년 전 이야기인지도 한 만큼 지금 돌이켜보면 별 느낌이 들지는 않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은 욕구가 들었거든요. 저에게 이야기를 공개할 기회를 주신 사연박스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사실 저는 한번 이혼 경험이 있는데요. 이 이혼과 관련해서 겪었던 사건들이 절대 평범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20대 후반,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해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던 저는 대기업 사무직에 근무하던 남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가 첫 상대라고 말하던 남편은 흔히 말하는 숙맥이었지만 저를 다루는 것에 능숙하지 않고 서툴게 노력하는 모습이 오히려 그에게 빠져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4년의 연애 후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고 양가의 반대나 결혼 과정에서의 고난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제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었기에 딱히 말씀드릴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네요. 순탄하게만 흘러갔던 제 결혼 생활에 불만이 생긴 것은 남편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순간부터였습니다. 처음에 저를 잘 도와주던 남편은 어느 순간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주지 않는다는 태도로 집안일에 손도 안 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크고 작은 말다툼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래도 제가 끝까지 고집부리면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반복되니 계속 요구하는 입장이었던 저도 지쳐가기 시작했던 거죠. 솔직히 썩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같이 살면서 정도 들었고 무엇보다 술, 도박, 여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위안하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댁과도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다지 살가운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딱 시댁 식구로서 예의를 지켜 대한다는 느낌이었죠. 저도 사실 시어머니를 남편의 식구라는 틀에 맞춰 대했기 때문에 깐깐한 시어머니를 두고서도 별로 불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다 라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해가 되시려나요? 남편도 저한테 시댁에게 잘하라는 요구를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그쪽에서 저를 괴롭히거나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과 시댁과의 관계는 그냥 딱 그렇게 자리가 잡힌 느낌이었어요. 참고 살기만 했던 제 결혼 생활이 뒤집힌 것은 결혼 5주년이 막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혼이었으면 하루하루 불타올랐겠지만 어느 정도 함께한 세월이 길어지자 주말을 각자 보내는 것 또한 일상이었거든요. 저는 저녁밥을 차려놓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던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어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미리 듣긴 했지만 오랜만에 저녁이라도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에 정성 들여 준비한 밥상이 다 식어가는 동안 남편은 연락이 없었어요. 심지어 밥 차려둘 테니 돌아오란 메시지도 읽은 듯 했지만 답이 없었죠. 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배가 고파진 나머지 저는 젓가락을 먼저 들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외롭게 식사를 하던 그때 동네 친구가 전화를 걸어오길래 대수롭지 않게 받게 되었어요. 유진아, 너 어디야 지금? 너 집에 있어? 너 요즘도 형부랑 같이 살지? 별일 없어?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제가 어디냐고 묻는 친구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전해왔죠. 지금 형부 나랑 같은 식당에 있는데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거 알고 있어? 글쎄, 나한텐 친구 만나러 간다고만 했지 딱히 누구냐고 물어본 건 아니어서 잘 모르겠네. 동창들이라고 듣긴 했어. 지금 여자랑 있다고? 너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나도 처음엔 형부 아니고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형부여도 친구랑 놀러 온 건 줄 알고 못 본 채 해주려고 했거든? 그런데 막 둘이 애정 행각을 하는 게 심상치가 않아. 너 혹시 알고 있었나 싶어서 전화한 거야. 에이, 네 말대로 닮은 사람이겠지.
아무리 요즘 세상에 바람피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내 남편은 이때까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는걸. 남편은 제 앞에서 외도하는 티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니었지만요. 집에 들어오면 빨래통에 옷을 집어넣은 적도 없었을 뿐더러 제가 소리 지르기 전까진 퇴근하면 피곤하다고 손가락 하나 꼼짝도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5년이 지날 동안 제가 외도를 의심한 적은 없었어요. 결혼 전에 숨겨왔던 무심한 성격이 드러났구나 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쉽게 믿지 못하는 저를 향해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혹시나 필요할까 싶어 사진도 찍어놨거든? 너가 직접 확인해볼래? 너 말대로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잖아. 형부가 아니면 바로 지우면 되긴 하는데 내가 못 본 척하기엔 영 마음에 걸려서 그래. 얘가 뭘 네가 긴장하고 그래. 알았어. 정 그렇다면 나한테 보내봐. 전화를 끊고 1분 정도 지나자 10장의 사진이 제 휴대폰에 도착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친구가 착각했겠거니 하며 열어보았지만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지 친구 말이 맞았네요. 주변 사람들을 의식도 하지 않은 듯 레스토랑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는 분명 제 남편과 낯선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았는데 남편의 얼굴을 착각할 리가 없었을 뿐더러 사진 속 남편이 입고 있는 옷조차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의 복장 그대로였으니까요. 놀란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식당 위치를 물어보니 저희 집 근처라고 하네요. 저는 친구에게 들키지 않게 증거를 더 수집해 줄 것을 부탁하고 옷을 갈아입을 정신도 없이 나가게 되었어요. 그 장소로 향하는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인 것인지, 내가 얼마나 만만히 보였으면 집 근처에서 불륜을 할 생각을 다 했는지,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남편에게 나름 조강지처가 되어줬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뭐가 부족해서 외도를 한 건지, 언제부터 한 건지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뒤섞여 머리가 핑 돌았어요. 정신없이 뛰었더니 10분도 안 되어 그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맞이하러 1층에 내려온 친구는 호들갑을 떨며 제 걱정을 해주었어요. 저는 추가로 찍은 사진을 몇 장 건네받고 상간녀와 제 남편이 있다는 레스토랑으로 올라가게 되었네요. 대체 무슨 변명을 할지는 몰라도 절대 믿어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제가 도착한 걸 알 리가 없는 남편과 상간녀는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며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죠. 혹여나 시치미를 떼지 않도록 친구에게 전달받은 사진을 다시 한번 저장해둔 저는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그들의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코앞에 다가설 때까지 저를 발견하지도 못한 채 둘만의 데이트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윽고 남편이 고개를 들고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인정사정 없이 남편의 뺨을 갈겨버렸죠. 상간녀가 소리를 질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뒤이어 상간녀도 똑같이 한 대 때려줄 작정이었지만 남편의 손에 가로막히고야 말았네요. 너가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지금 난 밥 먹는데 무슨 민폐야? 나 몰래 이런 짓이나 하고 있었던 거야? 친구 만나러 간다며. 참나, 내가 뭘 했다고. 친구 만나고 있는 것뿐이잖아. 뻔뻔하게 시치미를 떼는 남편에게 저는 친구에게 전달받은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두 사람이 쪽쪽거리는 그 사진이요. 친구, 넌 친구랑 이런 짓을 하는구나. 외도하다 걸린 주제에 뭐가 이렇게 당당해? 너 참, 이거 도찰이야. 그래서 내가 외도하면 어찌할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너한테 피해준 거라도 있어? 조용히 넘어가주면 나도 참고 살아주려고 했는데 내 여자친구 앞에서 무슨 짓이야? 뭐, 여자친구? 그게 너만 보고 살아온 내 앞에서 할 말이야? 너 어쩜 그렇게 부끄러움도 없어? 그러자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다는 듯 남편은 상간녀를 여자친구라고 칭하며 외도 사실을 인정하더라고요. 죽일 듯이 두 사람을 째려보고 있는데 역시 외도하는 인간들은 보통이 아니라는 말을 증명하듯 상간녀가 잘난 체하며 말을 걸어왔어요. 아, 이 여자가 오빠 본처야?
이제 상황 파악이 되네. 저희 처음 만나는 거죠. 그런데 남편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한 주제 뭐가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너 이 사람이 결혼한 걸 알고도 이런 짓을 한 거야? 진짜 세상에 너네 둘 다 인간 말종이구나.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들 같으니. 그만 좀 해요, 언니. 그럴수록 언니만 비참해지는 거 몰라요? 독한 여자는 매력 없다고요. 이제 알았으면 저희 마음껏 사랑하게 해주세요. 너네 진짜 둘 다 고소할 거라고. 더러운 불륜 저지르는 것들끼리 언제까지 그렇게 당당한가 보자. 고소하던가요.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벌금 나와봐야 몇 천 물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헐, 지금 저한테 몇 천 가지고 겁먹으라고 협박한 거예요? 상간녀와 남편은 대화할수록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지만 저는 혹시나 증거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꾹꾹 눌러 참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니 두 사람이 만난 지는 1년이나 된 듯했어요. 질문을 반복하던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이렇게 대놓고 외도하는 것도 모자라 분명히 유책 배우자가 되면 자기한테 좋을 것도 없을 텐데 상간녀 소송이란 걸 제가 할 줄 모르는 것 같아 보이는지 이혼을 못할 거로 생각하는지 두 사람은 무척 당당해 보였으니까요. 제정신이 돌아올 틈도 없이 다음날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외도 사실을 알고 남편의 태도를 보자마자 짐 싸들고 친정으로 와버렸거든요. 물론 제가 나가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그 얼굴을 봤다간 진짜 살인 날지도 몰라서요. 친정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 입을 꾹 다물고 소가리를 하고 있었죠. 저도 이렇게 속이 터지는데 사실을 알게 되면 어머니 입장에선 어떻겠어요? 남편은 제가 친정에 있는 걸 예상이나 했다는 듯 친정집에 벌컥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저도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순간 같이 살 마음은 추호도 없었지만 남편이 먼저 그 말을 꺼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혼해! 어제 너도 이혼하고 싶다며? 그래, 이혼할 거야. 하지만 너가 원하는 대로 도장은 못 찍어줘. 너네 끝까지 따라가서 벌 받는 꼴부터 볼 거라고. 나 사랑하는 사람 있어. 제발 우리 좀 행복하게 해줘. 너만 없어지면 된다고. 너 때문에 지금 몇 사람이 피해보는지 알아? 영문을 모른 채 지켜보시던 친정어머니께서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진실에 입을 틀어 막으셨습니다. 김서방, 지금 그게 내 앞에서 무슨 소리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 네가 내 딸 앞에서 할 소리야? 장모님, 저 이 여자랑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도 않았죠. 이제 제 평생을 함께할 인연을 찾았으니 절 좀 놓아주세요. 안 그래도 제가 먼저 이혼 이야기 꺼내려고 했어요. 저 다시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배신해놓고 결혼을 하겠다고? 나는 이내 싹 다 고소해서 위자료랑 피해 보상이랑 다 받아낼 거라고! 억울해서 울며불며 소리치는 저를 두고 남편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몇천만 원 물어내면 끝이라는 속이 다 뒤집힐 소리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 집안이 질렸다는 거야. 나보고 왜 그렇게 당당하냐고 물었지? 위자료? 그래봐야 몇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며? 그러니까 너나 니네 엄마가 거지처럼 사는 거야. 돈도 못 벌어오고 가진 것도 없는 너랑 그만큼 살아줬으면 됐지. 네가 감히 누굴 넘봐? 너 같으면 돈 많고 젊은 여자 두고 가난한 데다 나이만 먹은 여자랑 살겠냐? 너 말 다 했어? 이게 네 바닥이란 말이지. 그깟 돈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진짜 쓰레기다 너. 지도 내 돈 탐나서 합의도 안 해주고 소송해서 뜯어내려고 하잖아. 너 혼자 깨끗한 척 하지 마. 결국 돈 탐내는 건 똑같으면서. 어디서 나타난 건지도 모를 돈 많은 상간녀랑 결혼할 거라고 당당한 남편을 눈앞에 두고 저는 충격을 받으신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충격이 심하셨던 어머니께서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알아놓으셨고 저는 저대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간녀 소송을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가만히 소송장이 날라오길 기다리지도 못하는지 며칠 후에는 남편이랑 시어머니께서 같이 찾아와 난리를 피우셨어요. 역시나 시어머니께서도 미리 알고 계셨던 듯 당당하게 합의를 요구해 오셨네요. 예,
너는 뭘 그리 뜯어먹을 게 남았다고 징그럽게 붙어있는 거냐? 너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으니까 하루빨리 떨어지거라.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님까지 그러세요? 지금 저를 두고 외도한 사람은 당신 아들이라고요. 그런 짓 하는 사람한테 사과는 바라지도 않거든요. 법적으로 제가 받을 몫만 받고 나갈 거라고요. 내가 정훈이 말 들어보니까 너 정훈이 여자친구 있는 데서도 그렇게 빠락빠락 소리쳤다며? 내가 새아가 어떻게 보라고. 너 때문에 도망가면 책임질 거냐? 여자친구요? 역시 어머님께서도 한통 속이셨군요. 그렇게 저 속이니까 좋으셨어요? 자기 아들이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외도한 아들 두 돈이나 하고 있다니. 정말 저도 더러운 집안에 정 떨어져서 더 못 살겠어요. 아우 시끄럽다. 네가 나나 내 아들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큰 소리냐. 집 하나도 못 구해와서 빌빌 기던 것이 내 아들의 기생에 살던 것이 이참에 깔끔하게 헤어지거라. 네가 그렇게 나와주니 나야 고맙지. 난 이제 돈 많은 며느리 들여 남은 삶 호강하고 사는 걸로 됐다. 정말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요. 저도 당신 아들 끔찍해서 더 이상 데리고 살 생각 전혀 없고요. 더럽고 소름 돋아서 꼴 보기도 싫으니 당장 저희 엄마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렇게 당당하시면 이 나라 법이 뭐라고 판단하는지 눈 뜨고 지켜보시라고요. 어쩜 이래 아들이나 엄마나 똑같은지. 외도했다는 자신들의 잘못은 말끔하게 잊은 듯 돈 많은 여자 잡을 생각에 신난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제 속을 뒤집어 놓으며 상간녀와 저를 비교해대던 두 사람은 제가 죽어도 합의를 못 해주겠다고 하자 네 좋을 대로 하라고 하며 돌아갔네요. 저들이 이렇게 나와준 덕분에 이혼과 상간녀 소송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지 돈 많다는 상간녀가 자기를 먹여 살려줄 거라고 믿는지 재산 분할이 어떻게 진행되던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모든 소송이 끝나자 유책 배우자가 된 전 남편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났어요. 솔직히 너무 억울했지만 이미 바닥까지 본 이상 깔끔하게 잊고 제 인생 살려고 했더니 왜 또 나타나서 속을 뒤집어 놓았나 싶었네요. 야 최우진, 이제 네 주제를 알았냐? 그렇게 돈 한 푼이라도 더 뜯어먹으려고 버티다니. 너 진짜 자존심도 없냐? 이래서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애들이란 네가 참고만 살았어도 콩가루라도 줬을 텐데 네 복을 네가 찬 거지. 아우 불쌍해라. 별로 관심도 없고 시간 낭비도 하기 싫어서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니 눈앞에 자기 통장을 들이미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게 뭐? 어쩌라고. 사람 갈 길 막지 말고 비키기나 해. 난 더 이상 너한테 볼 일 없으니까. 우리 수정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여자라고 알겠냐? 너 따위만 없었어도 진작 수정이랑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고. 네가 낭비한 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 니네가 뭔 짓을 하든 얼마를 벌든 관심 없으니까 제발 좀 가라고.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소송을 통해 제가 받은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늘어놓는 소리라고는 상간녀의 사업에 투자한 자금을 불렸다 어쩌고저쩌고 뿐이었으니까요. 이래나 저래나 이미 끝난 사이에 전 남편이 어떻게 살든 간에 아무 관심도 없었죠. 그 젊고 잘난 상간녀랑 살아보라고 해요. 저는 제 몫은 두툼하게 챙겼으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는 노릇이었습니다. 거지 같다고 저희 집을 무시하던 전 남편이었지만 따져보면 친정도 그렇게 없는 살림은 아니었거든요. 저 홀로 일어서기엔 충분했습니다. 당당하게 이혼을 외쳤지만 연애까지 합쳐 약 10년을 함께 지켜봐왔던 전 남편의 배신으로 말미암은 충격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거기다 친정어머니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죄책감까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와 별개로 지금까지는 가정의 보탬이 되고자 매달 학원에서 받는 월급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이제 혼자가 되었으니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었네요. 물론 처음부터 큰돈을 노리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해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 강의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흔히 말하는 인터넷 강의 강사로 전향을 한 거죠. 자신 있게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수익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경쟁률도 치열했을 뿐더러
대면 강의만 해봤던 저였기에 어떻게 학생들에게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효율적으로 강의를 전달해야 할지 코피 흘려가며 고민해야 했어요. 오히려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더 편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노력해야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 기도가 닿았는지 어느새 매출은 훌쩍 뛰어 있었고 제 생활은 점점 풍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제 연봉은 5억이 되어 있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는 저를 배신한 남편에 대한 증오보다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 것에 대해 다양한 감정이 일기 시작했네요. 설마 이혼하고 팔자 핀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제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새로 시작한 일에 집중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던 사이 어머니께서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디론가 사라지시는 날이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계시는 게 적적하셔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점점 외출 빈도가 늘어나고 집에 오셔서도 표정이 좋지 않으시니 제 걱정도 늘어나기 시작했죠. 도통 제가 물어봐도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던 어머니께서 어느 날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에게 숨길 때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이제서야 말하는 것은 내 딸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유진아, 네가 이때까지 잘해줬으니 네 아버지가 남겨준 땅을 물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생전 처음 듣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땅이 있었다니. 제 기억 속의 어머니께서는 평생을 소박하게 사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숨겨둔 자산이 있을 거라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머니께서는 최근에 몸이 허약해져 가는 걸 느끼셨고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지인들의 조사를 챙기면서 마음이 착잡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동시에 제가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제 꿈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다고 해요. 땅이 있다고? 나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엄마랑 오래오래 같이 사는 걸로 괜찮아. 생각해보니 네 아빠에게 대대로 물려온 땅이지만 나는 내 것도 아닌 땅을 함부로 팔 수 없었지. 가난한 집안 출신인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준 네 할머님이 남기신 땅을 내가 어떻게 나 편하게 살겠다고 팔 수 있었겠니? 하지만 네 이혼한 남편에게서 네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니 물려받은 돈을 쓰지도 못했던 과거 나의 선택이 틀렸을지도 모르겠구나. 네 앞으로 그 땅을 돌려주기로 했으니 유진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나 지금 놀라서 아무 생각도 안 들거든? 그런데 왜 갑자기 불안하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엄마? 저는 어머니께서 무슨 일이 있으신지 걱정했지만 저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입을 꾹 다무시는 바람에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께선 그 말씀을 증명하시기라도 하듯 저를 데리고 은행으로 향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땅 문서와 자산을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께서는 은행 직원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기 시작했고 제 눈엔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네요. 번호표를 만지작거리며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한 남자. 뺀질거리던 예전의 모습은 어디 간 듯 많이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분명 저에게 큰 모욕을 안겨주었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예전에 겪었던 수모가 머릿속을 휘어잡는 나머지 놀래서 굳어있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저를 발견한 전 남편이 저에게 다가오며 비꼬기 시작했어요. 네가 여긴 웬일이야? 이혼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대출이라도 받으러 왔나 보네. 너야말로 그 꼴은 뭐야? 원하는 대로 이혼도 됐겠다. 상간녀랑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꼴이 아주 가관이네. 그제서야 전 남편의 손에 들린 번호표가 눈에 들어왔죠. 예금도 아닌 대출이라고 쓰여 있었네요. 돌아가는 상황이 재밌게 된 것 같았죠. 돈 많은 상간녀 만나서 현모양처도 버리고 집 나갔던 전 남편이 대출이 필요할 일이 뭐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쫄딱 속은 거겠죠. 저는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돈 많은 여자라고 자랑하더니 결국 버림받았나 봐? 하긴 돈 많고 젊은 여자가 왜 너 같은 거랑 결혼하겠어? 제가 살살 비꼬자 전 남편은 분에 못 이겨 저를 때리려고 손을 올렸어요. 옆에 있던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지만 말이에요. 어느새 은행 직원과 경비원이 다가와 있었거든요. 저는 상황이 궁금해져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했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돈 좀 버렸다고 너한테 다시 갈 줄 알았어? 지네 집은 애초부터 가진 것도 없었으면서 내가 갔다가 네 노망난 엄마 데리고 살 게 뻔한데 너 같으면 돌아가겠냐? 옆에서 그 말을 듣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한 소리 하려는 순간 전 남편의 번호표가 호명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내 머뭇거리던 전 남편은 저희 보고 가라고 손짓한 채 대출 창구에 앉았어요. 솔직히 어떻게 그 자리를 뜨겠어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간 궁금했어야죠. 저는 고객인 척 자리에 앉아 상담 창구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귀 기울이기 시작했네요. 들어보니 전 남편은 한두 번 은행에 방문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대출 좀 해달라는 전 남편에게 은행 직원은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전 남편은 그 앞에서 싹싹 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푹푹 쉬던 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네요. 끝까지 자기가 아무리 빚더미에 올랐어도 태생부터 가난한 저랑은 다르다며 모욕하는 전 남편의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어머니께서는 저랑 전 남편을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자 말로만 듣던 은행의 VIP실에 도착할 수 있었네요. 그제서야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들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땅 문서를 건네주시며 멍하니 있는 저희에게 숨겨왔던 통장의 자산도 공개하셨죠. 저도 엄청 놀랐지만 전 남편이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걸 보니 더 놀란 듯 보였어요. 어머니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동공지진을 일으키던 전 남편 앞에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돈에 눈이 먼 사람을 멀리하라고 배웠다. 그 뜻에 따라 내 한평생 소박하게 살았던 것뿐이지 은혜를 원수로 갚은 니놈에게 내 딸이 받게 될 자산을 공개한 건 네가 땅치고 후회하길 바라서다. 이때까지 묵묵히 모욕을 참아내시던 어머니께서는 한순간에 흐름을 뒤엎어버리셨어요. 전 남편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는 걸 보아 어머니께서 원하신 대로 된 것 같네요. 벌써 후회하는 듯 보이는데요. 장모님, 이런 큰 돈이 있으시면서 심지어 부동산까지 있으시면서 왜 저에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전 남편의 뺨을 세게 내리치셨어요. 큰 소리가 나며 전 남편의 고개가 반대로 돌아갔죠. 내 지금 너를 보니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은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게 되네. 왜 그랬냐고 묻기 전에 네 자신을 돌아봐라. 돈에 눈이 멀어서는 눈앞에 돈만 쫓다가 다 잃은 거지. 그 자리에는 저희 어머니 보고 노망났다며 거지라며 가난하다고 모욕하던 사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큰 자산의 앞에 눈이 먼 돈의 노예만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놀랬거든요. 전 남편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온다고 어깨에 뽕이 가득 차 있었지만 대기업 사무직의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큰 자산이 오가는 현장이었으니까요. 유진아, 나 용서해 줄 거지? 내가 말 실수한 거잖아. 진심이 아니었단 거 알잖아. 나 용서해 줄 거지? 돈 잘 버는 여자 만났다고 나 등쳐먹고 갈 땐 언제고. 왜? 이제는 이 돈이 탐나? 걔 사기꾼이라고. 처음엔 원금 배로 돌려주더니 나보고 대출받아 투자하라고 해놓고 돈 들고 도망간 거라고. 난 걔한테 아무 미련 없어. 내가 돈에 욕심낸 것도 다 유진이 너랑 잘 살기 위해서였지. 솔직히 걔가 돈 벌어다 주면 너한테 돌아갈 생각이었어. 이건 또 신박한 개소리네. 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돈 때문에 헤어지고 돈 때문에 돌아온 거야. 네 사랑은 돈 앞에서 변하는 거구나. 어머니께 맞은 뺨이 벌겋게 부어오른 채로
두 손을 모아 부탁하는 전 남편의 꼴은 우습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보고 위자료 몇천 받아먹으려던 구질구질한 여자라고 모욕할 땐 언제고 변심의 계기도 결국 또 돈이었네요. 팔짱 끼고 지켜보던 제가 꿈쩍도 안 하자 이제 제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유진아, 내 말 믿어줘. 다 너랑 잘 살려고 했던 거라니까. 내가 돈 벌어다 주려고 했지. 다 너 위해서 돈 벌려고 했던 짓이야. 엄청 후회하고 있다고 나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집, 그놈의 가난한 집. 어쩌고 모욕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대기업식이나 다니던 사람이 원금을 불려준다는 투자 사기에 당한 것도 어이가 없었을 뿐더러 저를 위해 돈을 벌어다 주려고 벌인 짓이라니. 변명도 이런 황당한 변명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상간녀한테 제가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전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고 인생까지 말아먹게 해줬잖아요. 제 손으로 행한 복수는 아니지만 속이 시원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니네 집은 우리랑 다르게 잘 산다며. 태생부터 부잣집이라며. 부잣집 아들이 왜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도 그 여자한테 속은 후 몸져 누워 병원비까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 입으로 불었어요. 뭔가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떤 상황인지. 둘 다 눈앞에 돈만 쫓다 그냥 폭망한 거잖아요. 그러게 떳떳하게 살았어야지. 누가 너 같은 남자한테 일확천금을 주겠어? 제발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딱 한 번 그러고잖아. 두 번 다신 안 그러면 되잖아. 약속해 여보야. 순간 여보라고 불린 것에 너무 화가 나서 제 발밑에 있던 전 남편의 얼굴을 발로 차버렸지 뭐예요. 어쨌든 저희가 은행에 방문한 목적은 땅 문서를 되찾는 것과 어머니께서 은행에 보유하신 자산을 확인하는 거였으니 목적 달성도 됐겠다. 저희는 후회하는 전 남편을 뒤로하고 그 자리를 뜨게 되었죠. 생각지도 못하게 드라마를 찍게 된 건 덤이었지만요. 저는 큰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예전에 살던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흔적이 남으신 집이라며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는 제 제안을 칼같이 거절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게 좋아 그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네요. 은행의 사건으로부터 며칠 후 촬영을 위해 집을 나선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계단 앞에 전 남편이 쭈그려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스토커처럼 그러고 있는데 안 놀랄 수가 있었겠나요? 그것도 눈빛만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게 느껴지는데 작은 비명을 지른 제가 제발 가라고 발길질을 하니 전 남편이 제 팔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너 아직 나 믿지? 나 사랑하지? 너 나밖에 없잖아.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서로밖에 없잖아.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는데 왜 자꾸 날 피하는 거야? 갈 길이 바빠서 무시했더니 전 남편이 계속 쫄래쫄래 따라왔어요. 너무 짜증났지만 대꾸할 가치도 없어 참고 있었더니 또다시 선을 넘어버리네요. 장모님 살 날 얼마 안 남으신 거지? 많이 아파 보이시던데 편찮으신 거지? 유진아, 너 혼자잖아. 딱히 다른 가족도 없으면서 나까지 이러면 어쩌려고 그래?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느냐고? 너 아주 우리 엄마 잘못 데리고 고사 지내는 거지?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네가 아직도 잘난 것 같아?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고! 끝까지 쫓아와서 추궁하길래 그냥 경찰 불러버렸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온몸으로 난리를 치더니 질질 끌려가는 꼴이 아주 우습네요. 역시 강하게 나갔어야 한다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듯 그 뒤로 전 남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모든 걸 다 잃은 전 남편이 저에게 보복할까봐 걱정도 많이 했긴 했는데 말끔히 사라져버리니 속이 다 편했죠. 다시 새까맣게 글을 읽고 살 때쯤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 남편의 직장 동료라고 소개한 그는 전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었어요. 전 남편이 말짱이 다니던 직장도 퇴사하고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저한테 연락했다고 말이죠. 그를 통해 전 남편이 사기죄로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근황을 들을 수 있었네요. 하지만 저랑 이혼한 걸 밝히지 않은 채 제 개인정보를 팔아먹고 돈을 빌리고 다녔다는 말을 들으니
그건 참 괘씸할 따름이었어요. 아무튼 감옥에 가 있어서 최근 몇 달 동안 조용했나 봐요. 그렇게 제발 좀 잊고 살려고 했지만 이번엔 시어머니께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예, 유진아, 오랜만이다. 아무튼 내가 널 찾은 건 네가 그렇게 숨겨둔 돈이 많다며? 사돈네도 알고 보니 재산이 엄청 많았다고 정훈이가 널 찾아가라고 그러더라. 과거에 서운했던 일들은 이제 털어내거라. 그래도 내가 너 시집 왔을 때부터 얼마나 잘해줬니?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그래. 아무리 정훈이가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하고 불쌍한 이 애미 좀 도와주라. 그때 저한테 그런 저주를 퍼부어 놓고 이제 도와달라고요? 저기요. 제 전남편이 잘못했다고 해도 그쪽이라도 제 편 들어주셨으면 도와드릴 수라도 있죠. 그런데 쌍으로 그 상간녀한테 속아 넘어가 놓고 무슨 염치로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세요? 나라고 걔가 말짱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그렇게 넘어갈 줄 알았냐? 우리 다 속은 게야. 그 여우 같은 여자한테 다 속은 게야. 그것이 돈을 다 어디다 빼돌렸는지 받지도 못하고. 큰돈 달란 소리 안 할 테니 딱 1,000,000원만 주면 된다. 내가 갚으면 되잖냐. 그렇게 콧대 높으시더니 1,000,000원도 없으셔서 이렇게 쩔쩔맬 날이 오실 줄 몰랐죠? 그러게 저한테 잘하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니까요. 아무리 과거에 저한테 잘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프다는 사람을 문정박대하다니 제가 받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던 것도 아니지만 이내 전 남편이 저희 어머니께 한 말을 생각하니 오히려 잘했다는 확신이 섰어요. 아들도 잃고 온 수단을 써가며 저를 설득하려던 시어머니도 결국 제 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셨거든요. 친정어머니께서도 제 곁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몇 번이나 겪었잖아요. 그 때문에 건강이 더 악화되시면 어쩌나 했던 걱정과 달리 다행히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안정을 취하며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지만요. 어머니께서는 그들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다고 표현하셨어요. 솔직히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의 말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딱 지팔직곤 그 모양이었어요. 제 앞에서 반성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돈 때문이었잖아요. 끝까지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는 사건이기도 했네요. 사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며 풀어내긴 했지만 과거에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을 끝낸 뒤로 제 손으로 복수한 적은 딱히 없었거든요. 그들 입장에선 하늘에서 천벌이 떨어진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이 제 눈에서 자취를 감춘 후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건강을 되찾으시고 저를 괴롭히던 두 사람이 사라지자 저는 마음 편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었네요. 제 강의 누적 판매량은 계속 늘어 개인 통장에도 꽤 많은 돈이 쌓이게 되었어요. 어머니께 받은 땅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 묵혀만 두고 있는데 아마 추세를 보니 땅의 가치가 점점 오를 것 같긴 해요. 그걸 지금 팔아도 엄청난 시세 차익이 발생할 텐데 묵혀두는 게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어머니의 입장과 비슷하거든요. 돈이 있든 없든 일단 태어난 이상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돈만 쫓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아하니 불을 휘두르며 살기보다 검소히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네요. 저는 강의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했어요. 대학 졸업 후 교육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 가진 목표이기도 했고 학업이 어려운 학생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죠. 물론 후원할 때 제 이름은 절대 밝히지 않았어요. 혹시나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순수한 마음에서 기부하고자 했던 제 뜻이 변질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과거에 이혼이라는 큰 사건을 겪었지만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더듬어 보며 이야기를 쓰다가 문득 생각하게 된 건데 인간에게 예지의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잘못된 사람을 만나 인생을 허비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경험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경험을 발판으로 하고 나아갔기에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마다 살아온 과정과 품고 있는 생각은 다 다르니 여러분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지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자면 저도 사실 앞에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일들을 겪으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수치심과 배신감, 또 분노의 잘못된 선택까지 생각해 본 적도 있을 정도로요. 분명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도 힘든 나날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화면 너머지만 꼭 이겨내실 수 있도록 작은 위로를 드릴게요. 힘든 세월이 지나가면 한층 더 성장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만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연박스를 찾아주셔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좋은 밤 되세요.